예, 개회식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그리고 2025년 마지막 주말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2025년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동계학술 대회 개회식 사회를 맡은 성신여대 사학과 이규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대변사님 회장님만 해주시는 말씀. 자, 오늘 저희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마지막은 아니죠. 2025년 마지막 학술 대회 27일 날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연말 마지막 주말임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먼저 저희 학술 대회 시작하면서 대회사를 저희 글로벌 문화 콘텐츠 회장님이시고 서울 디지털 대에서 근무하고 계신 강소영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추우니까 몸이 굶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2025년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와 동국대 한류융합연구원과 공동 개최하는 동계학술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영하 15도인가요? 21도인가요? 예, 어마무지한 엄동설한 땀물이 왔는데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 제가 그 영화에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따뜻한 히터 환영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8월 베트남 호치민 관람대에서 개최한 학회 창립 이후 최초의 해외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그때도 공동 개최했는데요. 4개월이 지난 오늘 12월 오늘도 동국대 한류융합연구원과 공동 개최하는 이 동계 학술대회입니다. 해외 학술대회를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힘들게 또 열심히 즐겁게 준비해 주신 학술위원 여러분, 조경 교수님, 위원장님, 예, 이규철 선생님, 목소리 천재, 예, 그리고 안 오셨는데 임동욱 선생님, 그리고 상 때문에 안 오셨는데 신동환 선생님, 또 이정현 교수님, 네, 저희 학술위의 교수님들이십니다. 제가 큰절 좀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학회 최초로 하는 일이 좀 많았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해외 학술대회도 최초로 개최해봤고요. 오늘도 학회 최초로 하는 일을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 특별 세션을 마련했는데요. 잡지협회가 돈을 밝혀야 되나요? 예, 얼마를 줬습니다. 후원 특별 세션, 네, 잡지협회랑 하는 후원 특별 세션이 마련되어 있고요. 잡지협회에서 25명 오신답니다. 네, 잡지협회에서 오시는 임원 여러분 미리 환영합니다. 학회 최초로 하는 일이 많아서 우스갯소리로 글로벌 최초 문화 콘텐츠 학회로 제 네이밍을 할까 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번 학술대의 주제는 문화 콘텐츠와 어뮤즈먼트입니다. 어뮤즈먼트 아시죠? 재미, 즐거움 이란 뜻입니다. 뭐 joy, fun, enjoyment라는 영어 표현으로도 대체할 수 있죠. 미국식 헐리우드식으로 entertainment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향유자의 오감, 감성에 대한 주제입니다. 즐거움과 재미는 인간의 삶과 문화에 미치는 근본적인 영향에 대한 학술적 탐구가 사실 조금 부족함을 착안해서 잡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좀 무식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칙센트 미하이가 제시한 일상생활을 벗어나 특별한 세계로 빠져드는 구조화된 방식,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이징하의
네, 그리고 호모 루덴스, 노래하는 인간. 이게 다 노래의 특성을 얘기하는 핵심적인 상황이죠. 많은 학회에서 K 콘텐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장르별 분석에 좀 치중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회는 오늘 콘텐츠 소비자, 학류자의 감성적인 재미, 어뮤즈먼트를 그럼으로 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벌써 어뮤즈 하시죠? 우리 학회는 두 분의 기조 연설자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 분은 제 전임 학회장이신 임대건 학회장님께서 정말 언빌리블리 어미징한 기조 연설을 해주실 것 같고요. 다음에 산업계의 TVN의 협력사입니다. 에그 이즈 커밍 대표님께서 오셔서 어미징한 스피치를 해주실 겁니다. 문화 콘텐츠학은 아직 학문 분류 체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학예 학술대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해서 이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도 라운드 테이블 세션을 구성해 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문화 콘텐츠학이 학문 분류 체계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연구재단 담당 실장님을 모시고 그 대담 형식으로 풀어볼 예정입니다. 학회를 준비해 주신데 제일 기여를 해주신 않으시지만 총의사님, 간사님 새해 인사 드립니다. 네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모시고 온 홍대 교수님, 이나대 교수님, 그리고 잡지 세션의 여러 토론자들, 문체부 국장님, 그리고 몇 분들 또 오셔서 감사하고 환영한다는 말씀 여기서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럼 길었습니다. 어뮤징한 동계학술대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수용 회장님의 대회사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오늘 저희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공동 주최 주관으로 학술 대회를 진행해 주시는 그 동국대 한류융합 제가 외웠는데 한류융합 학술원 지금 머리가 좀 나쁩니다. 한류융합 학술원 원장님이신 정기락 교수님 모셔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저희 학술원 이름이 많이 생소하신 것 같은데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학술원 정기락 원장님은 지금 유혹행 비행기를 타고 가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센터장으로 있는 제가 대신했고요. 저는 동국대학교 정윤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이렇게 뜻깊은 자리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한류융합 학술원이 또 이제 학회 회원 선생님들께 저희들이 인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신 강성희 회장님, 그리고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마 아까 이름도 생소하셨던 것처럼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동국대 한류융합 학술원이 어디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잠시 제가 저희 홍보도 조금 하는 게 제 도리일 것 같아서, 저희 한류융합 학술원은 저희 동국대학교가 알고 계신 것처럼 문화 관련된 기본적인 자산이 많은 학교입니다. 영화, 연극, 그리고 기타 또 다른 국어국문 문예 창작 작가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이제 저희 학교 정책 차원에서 총장님이 저희 대학을 한류 중심 대학으로 좀 만들어 보자라고 마음을 주시고 저보고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융합 학술원 이름을 띄웠고, 저는 사실은 이 콘텐츠 분야에 원래 종사했던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다행히 그때 정기락 원장님이 이제 국제교류진흥원을 그만두시게 돼서 제가 이제 무릎 꿇고, 아까 회장님도 큰절하시던데 무릎 꿇고 저희 원장님으로 모시고 와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운영한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저희 학술원 안에 4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연구원 박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생해 주시고 계시고, 현재 저희들은 대학원 과정을 이제 이번 학기부터 일단 간단하게 한류 콘텐츠 전공으로 개설을 했고, 그리고 갤럭시 코퍼레이션하고 저희들이 MOU 맺어서 인재 양성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엔터테크, 저는 이제 테크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엔터테크 분야 관련된 연구들을 지금 이제 갤럭시 코퍼레이션하고 조만간 이제 킥오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학이기 때문에 한류 연구 그리고 인재 양성 이 부분에 가장 중심을 두려고 하고,
저희들의 꿈은 뭐 한국 사회에서 한류학이라는 아직 이름은 없지만 이 한류학이라는 토대를 만드는데 저희 학술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이 학술대회가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뜻이 깊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가 축적해 오신 콘텐츠 관련된 연구나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한류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융합 연구 저희들이 한류 융합 학술원인데 융합 연구의 가능성들에 있어서 제가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술대회도 그러한 어떤 그 학문적인 깊이를 서로 교류하고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원장은 아니지만 원장 대리로서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저희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도 그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가 나아가는 학술 연구의 발전, 연구 이런 것들의 학술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강소영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본인들의 연구 성과들을 이 자리에 발표하려고 주신 연구자 선생님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실이 조금 추워서 죄송하고 복도가 조금 추워서 죄송한데 그냥 남산의 기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재밌고 의미 있는 축산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동국대 한류융합 학술원을 이제 완전히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저희 문화 콘텐츠 학회나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나 이 동국대학교 한류융합 학술원과 많은 그 연구와 활동이 되리라고 기대를 금치고 기대를 금치는 기대를 계속 더 하고 더 많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만들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개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제 기조 강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기조 강연은 저희 학술연구위원회실 조경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조교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조 강연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두 분, 임대근 교수님과 고중석 대표님 두 분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학계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두 분을 모시게 되어서 뜻깊고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대근 교수님을 모실 텐데요. 임대근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한국 문화 콘텐츠 학계를 선도하는 연구자이시고 전임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임대근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대근입니다. 이렇게 여러 선배 교수님들, 학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기조 강연을 하게 돼서 좀 쑥스럽네요. 네. 오늘 어뮤즈먼트라고 하는 주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깊이 있는 연구라기보다는 좀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두 달 전부터. 그래서 그 고민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뮤즈먼트로서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봤고요. 아까 우리 강소영 회장님께서 개회사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의 문제의식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녹차는 뭐 대충 이렇게 잡아봤고요. 네, 우선 그 문화 콘텐츠 연구가 잘 아시다시피 학문적으로 지금 한 25년 정도 된 학문인데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문화 콘텐츠 연구가 형성 중이다 여전히 학문적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문화 콘텐츠 연구의 대상으로서 문화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과 관점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어뮤즈먼트라는 용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새로운 용어의 등장이 또 새롭게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 콘텐츠를 어뮤즈먼트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듣고 우선 떠오른 생각이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한 말들도 있는데 왜 굳이 어뮤즈먼트일까? 그래서 펀이나 플레이나 인조이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용어들이 그렇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중요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플레이라는 용어일 것 같습니다. 그 호이징아가 얘기하는 호모 루덴스를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그때 놀이라고 하는 것은 호이징아에 있어서는 마법의 원, 매직 서클로서 규칙과 자발성을 갖는 인간 문화의 기원이 되는 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플레이로서의 놀이는 문화 콘텐츠의 쌍방향 생산과 향유의 사슬을 구성하는 참여성을 잘 드러내는 개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표적으로 엔터테인먼트라는 용어도 자주 동원되는데 우리는 문화 콘텐츠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캐나다에서 유래한 용어인데 미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즈라고 하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 오락산업이라고 하는 말은 문화 콘텐츠를 20세기 후반에 대중문화를 계승하는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여전히 쓰이고 있는 것이죠. 엔터테인먼트는 라틴어 인터, 사이라는 말과 테네레, 붙잡다라는 말이 결합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의를 붙잡아둠으로써 즐겁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는 그 문화 콘텐츠의 어떤 오브젝트, 객체가 되는 극장, 영상, 공연, 방송, 게임 등을 망라하는 대상에 대한 주의력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제 생각에는 관객성에 대한 연구, 스펙테이터십의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뮤즈먼트의 어근은 뮤즈입니다. 어원학 사전을 찾아보면 뮤즈는 뭐 이제 추정입니다만 뮤즈라는 말은 갈로 로만서의 뮤자 혹은 또 뮤즈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무자 호라는 단어에서 비롯됐다고 추정됩니다. 여기서 호를 하늘에 대고 서 있다. 개처럼 코를 킁킁거린다라는 뜻이 생겨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에 잠겨 있다. 멍하니 바라본다. 주의를 집중시킨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을 속인다. 뭐 이런 뜻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어에서도 뮤즈라는 말은 여전히 사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뮤즈라는 동사 자체가요. 제 생각에는 박물관 혹은 도서관을 뜻하는 뮤지엄도 이 뭔가를 사색하다, 멍하니 바라본다 이런 말들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뮤즈라는 단어는 오늘날 영어 단어에서는 뮤즈 자체로도 쓰이지만 앞에 A자를 붙여서 어뮤즈라는 말도 만들어냈고 비뮤즈라는 말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비뮤즈가 사실은 원의의 색채, 멍하니 바라본다, 사색한다 라는 뜻을 더 많이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이제 사색하다라는 뜻에서 비롯되었지만 단지 우리가 이 말을 어떤 특정한 용어로서 가져올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문화 콘텐츠로 설명하는 용어로 채택을 한다면 이런 일상적인 의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학문 용어로 개념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면 둘레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용어의 둘레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용어의 둘레를 정하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어뮤즈먼트라는 용어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건 제가 AI에 물어봤어요. 어뮤즈먼트의 반대말이 뭐가 될까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런 단어들을 줬습니다. 보동, displeasure, uneasy, discomfort, 어뮤즈의 반대말이니까 어가 떨어지니까 역시 뮤즈도 역시 반대말이 될 수 있고요. reflect, criticism, engagement 뭐 이런 말들을 제안을 해줬습니다. AI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세 가지 층위로 좀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어뮤즈먼트가 즐겁다라고 하는 말은 크게 좀 일시적으로 그냥 순간적인 즐거움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경험적 차원에서의 즐거움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문제의식을 깊이 갖고 있기보다는 경험적으로 내가 해보니까 이건 진짜 재밌다, 즐겁다 이런 뜻일 수 있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아까 플레이라는 말, 루덴스가 얘기한 그 놀이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과 격리되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 현실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 즐거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서와 경험과 사회적 층위에서 어뮤즈먼트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반대되는 말들이 저는 이제 지루하거나 어떤 불편한 문제의식, 디스컴포트라든지 비판적인 성찰과 개입으로서의 인게이지먼트라든지 이런 말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화 콘텐츠,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는 어뮤즈먼트를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보는 숏폼 영상은 1분 안팎의 강하고 짧은 자극을 통해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보상 관련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드리기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보상이 즉각적이죠. 그리고 그 수직 스크롤링의 반복 구조는 일시적 즐거움으로 향유자를 몰입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로 예를 들면 OTT 드라마와 영상 콘텐츠는 몰입도 높은 스토리텔링,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 전략, 특히 예능 콘텐츠들이 게이미피케이션 전략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전략을 통해서 경쟁과 탈락, 승리와 패배의 구조를 통해서 일종의 문제의식 없는 즐거움들을 지속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K-pop 팬덤 콘텐츠는 팬들만의 어떤 전용 활동을 통해서 사소한 가수들, 아이돌들의 일상이 공유되면서 개입할 필요 없는 그들만의 리그 속으로 참여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문제가 많이 되는 이슈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스레드라고 하는 인스타그램하고 연동되어 있는 SNS에 올라오는 그림들인데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테마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비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시면 그림들이 이렇게 지긋지긋한 가난하고는 좀 멀죠. 근데 이게 좀 반의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난해서 육개장 컵라면을 먹는데 그 위에 이렇게 5만 원짜리를 산더미처럼 눌러서 육개장 컵라면을 끓이고 있고, 저렇게 맛있어 보이는,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저런 피자를 먹으면서 가난하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순간적인 어뮤즈먼트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이슈들이 계속 있어서요. 네, 그냥 하나의 사례로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그 구글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문화 콘텐츠가 찾아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밈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웃긴 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밈을 좀 검색해봤는데 이렇게 다양한 밈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뭐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박진영 씨 같은 분들도 이렇게 밈으로 만들어지고, 뭐 굉장히 많은 밈들이 만들어졌죠. 또 특히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것들도 밈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가 다 이렇게 어뮤즈먼트의 사례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뮤즈먼트는 그런 의미에서는 순간적인 즐거움이긴 하지만 이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몰입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몰입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즐기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몰입과 지속과 참여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이 결국은 저는 뮤즈와 어뮤즈라고 하는 말이 갖는 반의였지만 상호 의미의 간섭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몰입하고 지속하고 참여하면서 원래 뮤즈의 의미였던 그 멍 때리기, 뭔가를 깊이 바라보기, 사색하기라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호 의미의 간섭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뮤즈먼트로서의 문화 콘텐츠가 지향해야 할 어떤 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저는 20세기 이후의 대중문화와 오락산업에 관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일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산업혁명 이후의 여가는
일상과 오락의 분리라는 강력한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 근대 이전의 오락은 모두가 다 일상과 같은 주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 시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시대에는 농번기에는 일을 하고 휴식기에는 축제를 여는 이런 방식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오락은 곧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근대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오락은 노동과 여가의 분리를 통해서 월화수목 금은이라고 토요일 일요일은 노는 쉬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노동과 여가의 분리를 통해서 대중을 수동화하는 규격화된 즐거움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토요일 일요일은 놀아야 되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이 뭐 비가 오든 뭐 눈이 오든 기후나 계절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현상은 잘 아시는 대로 대중매체, 매스미디어의 등장과 더불어서 강력한 진전을 이뤄냈고 20세기 내내 출판, 영화, 라디오, TV를 중심으로 한 대중매체 그 전반은 출판, 영화, 라디오가 장악했고 20세기 후반은 텔레비전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중매체들은 대중의 어뮤즈먼트라는 정동을 조직해 왔습니다. 그 안에는 산업으로서의 문화 또는 미디어 자본주의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을 이 안으로 끌어들여 와야만 미디어 자본이 계속 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도르노 호르카임은 이미 잘 아시는 대로 문화산업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즐거운 수능을 통해서 체제에 수용하는 수용자로서의 수용자라는 말을 직접 쓰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수용자들을 이제 비판을 했고요. 그런 체제를 비판했죠. 세르토의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라고 하는 책에서 대중이 단순히 희생양이 아니라 재해석과 전유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전술을 만든다고 보았고 잘 아시는 대로 존 피스크는 텔레비전 컬처에서 능동적 수용자 (Active Audiences) 개념을 통해서 사회적 주체로서 수용자를 재정의했습니다. 헨리 젠킨스는 나가서 컨버전스 컬처를 통해서 팬덤을 놀이하고 패러디하고 재생산하는 능동적 주체로 간주를 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헨리 젠킨스의 능동적 주체 개념에 가장 가까운 주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향유자로서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자라는 말도 쓰고 소비자라는 말도 쓰지만 저는 향유자라는 말이 가장 문화 콘텐츠에 있어서는 중요한 단어이자 개념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까닭은 문화 콘텐츠가 20세기적인 개념인 대중문화와는 다른 생산과 유통의 사슬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대중문화, 텔레비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세기의 대중문화로서의 초마인 텔레비전을 생각해 보시면 단일성, 일방향성, 비가역성에 의해서 내용물이, 문화 생산물이 생산되고 유통되어 왔습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되돌릴 수 없죠. 그리고 텔레비전에 시청자가 직접 참여할 수 없죠.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하나씩만 순서에 따라서 제공되지 동시에 여러 개가 제공될 수 없죠. 근데 21세기 문화 콘텐츠는 오타가 났네요. 다중성, 양방향성, 가역성에 의해서 생산과 유통되면서 실제로 향유 주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의 시대는 저는 미디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이 시대를 규정하는데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용어, 그 문제적 용어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20세기에 충분히 문제적 용어였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문제적 용어는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문화 콘텐츠의 향유 주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몰입, 지속, 참여의 주체가 됩니다. 향유 주체는 이러한 몰입, 지속, 참여를 통해서 시간을 때우는 문화 콘텐츠, 혹은 재미를 초월하는 문화 콘텐츠, 기본적으로는 정서적이고 개인적인 콘텐츠에 몰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경험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또 사회적인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뮤즈먼트라는 말은 문화 콘텐츠를 조직하는 논리적 맥락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 즉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부터 나를 격리시키는, 현실을 잊게 만드는 여기서 이제 정치라는 말을 이제 굉장히 폭넓게 쓴 겁니다만 탈정치화된 장치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서적인 완충 장치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정동이 계속 일어나죠. 나아가 사회적 실천의 장치가 될 수 있는 긴장의 장역이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그 밈들을 계속 보면 내가 이 밈을 계속 보고 있어도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떠오르게 되거든요. 네. 또는 내가 이렇게 계속 쇼폼만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되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동시에 같이 이제 개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뮤즈먼트를 지나치게 개인화하거나 문화 콘텐츠를 사적인 경험제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악마화하거나 문화 콘텐츠를 완전히 반사회적인 경험제로 간주하거나 하는 태도는 저는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어뮤즈먼트로서의 문화 콘텐츠는 중층 결정되는 것 그리고 확장 결정되는 것. 중층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층위들이 함께 동시에 공존하는 이 긴장의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죠. 확장 결정은 뭐 제가 깊이 고민해본 용어는 아닌데 중층 결정이란 말, 오버디터미네이션이란 말 쓰다 보니까 이게 또 범주로서도 굉장히 여러 범주들이 종횡으로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익스텐디드 디터미네이션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는데 뭐 이 말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여러 층위들이 함께 공존하는 상태이기도 하고 여러 범주들이 함께 공존하는 상태이기도 한 이런 긴장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향유 주체는 완전한 현실과 단절되어 있는 몰입과 지속을 넘어서는 불편한 문제의식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불편함의 정돈과 개입이 오히려 문화 콘텐츠에 대한 몰입이 그 내부와 외부의 상호 간섭과 자유로운 각성된 이동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게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내부의 몰입과 외부에서의 시선으로 가지고 있는 비평이라고 하는 행위가 이거를 수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에 깊이 몰입할 필요가 있지만 늘 그 안에 일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지금? 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것을 다시 대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제공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향유 주체에게 그 비평의 언어를 발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미는 오답니다. 어떤 정동을 반복 형성하는가? 이 재미의 정동은 누구에게 다다른가? 이 재미를 통해서 누가 이익을 얻는가? 이 재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평의 언어를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어뮤즈먼트를 불편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개입의 장역으로도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가 다 개인의 영역이고 개인이 하는 일이고 개인이 즐거운 일이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거는 뭐 야동을 보는 일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동을 보는 일은 그냥 개인적 즐거움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문화 콘텐츠가 존재한다면 저는 문화 콘텐츠의 어떤 궁극적인 의미 있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개개인들이 겪고 있는 어떤 정동적인 정서적인 부분, 그다음에 경험적인 부분들이 불편한 문제의식 그리고 사회적 개입의 장역으로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설명하는 새로운 용어로서 어뮤즈먼트라고 하는 말에는 어원적으로 사색하다라는 말에서 출발했지만 역설적으로 멍한 즐거움이라는 의미로도 변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문화 콘텐츠가 놓여있는 현실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뮤즈먼트의 숙명적인 어떤 이중성을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문화 콘텐츠 어뮤즈먼트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탈정치화와
사회적 개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의 방향이 팽팽하게 맞서는 긴장의 장역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어떤 향유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이 긴장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콘텐츠 내부에 깊이 몰입하되 동시에 외부에서의 날카로운 비평의 시선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색, 뮤즈 없는 즐거움, 어뮤즈는 공허하고 또 즐거움 없는 사색은 척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교차하는 긴장의 장역을 누비는 지혜로운 향유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임대근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대근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문화 콘텐츠 학, 문화 콘텐츠 론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시고 개념화를 사실 주도적으로 연구해 오시고 또 저희가 많은 것을 공부를 해 왔는데요. 또 사실 오늘 학술대회 주제가 어뮤즈먼트라는 주제가 저희 학술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학술의 가치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정말 문화 콘텐츠는 향유자의 시대로 넘어가는 지금 시대적인 시의성 적에서도 어뮤즈먼트라는 주제가 더 학술적인 논의가 필요한 연구다라는 생각을 새삼 할 수도 있게 되어서 학술적인 의미를 더 풍성하게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는 이제 산업계에 계신 에그이즈 커밍의 고준석 대표님이십니다. 고준석 대표님은 잘 알고 계시는 삼시세끼라든지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이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저에게 즐거움을 전해 주신 분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흥미롭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그이스 커밍에서 온 고중석입니다. 이렇게 학회 초청은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학회 초청 올 때마다 되게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학문적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단순하게 재밌고 좀 편안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한테 웃음과 감동을 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보는 회사인데 이렇게 어뮤즈먼트를 논하면서 그게 무겁게 이렇게 논하는지는 좀 몰랐습니다. 제목은 즐거운 컨텐츠 제작기인데 강소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들은 다 어뮤즈먼트입니다. 보시면은 콩콩팡팡 최근에 나온 콩콩팡팡 그 다음에 전공의 생활 지구오락실 3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방송되고 있는 응답하라 1988 10주년 기념 특집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건데 모든 컨텐츠가 어뮤즈먼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즐거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면서 어떤 원칙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는지 즐거움을 드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부터가 어뮤즈먼트합니다. 에그 is coming입니다. 에그 is coming이 아니라 에그 is coming. 그렇게 한 거는 계란이 왔어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그 is coming은 저희가 이 회사 이름을 정할 때는 계란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이고 또 친숙하지만 또 꽉 찬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 또 맛있는 컨텐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회사 이름을 에그이스 커밍이라고 지었고요. 에그이스 커밍을 설명하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냐라고 설명했을 때 단 이 사진 한 장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에그이스 커밍은 저 제일 왼쪽에 키넛 입고 있는 분이 이명환 대표님이고 중간에 나영석 PD 그 다음에 나영석 PD 옆에 있는 여자분이 이우정 작가님 제일 마지막에 있는 PD가 신원호 PD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라성 같은 4명의 크리에이터가 20년 이상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에그이스 커밍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협업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별은 정말 경쟁력도 있고 진취적이고 뭐 어디 가서 그 개척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잘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단점은 협업하고 협동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네 명의 크리에이터 관계는 20년 이상 가족을 넘어서 그 이상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컨텐츠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정받는 컨텐츠들이고요. 지금까지도 올해 뭐 이명호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올해 에그이스 커밍이 가장 큰 실적과 성과를 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즘 이 제작사들 입장에서 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TV를 안 보기 때문이에요. 휴대폰이 나오고 나서 TV를 직접 실시간으로 보진 않죠. 여러분 TV를 하루에 아니면 또 일주일에 한 달에 얼마나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또 특히 교수님들께서 얼마나 TV를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솔직히. 젊은 사람들은 나영석 PD가 한 두세 달 전에 대학교 강의를 갔는데 대학교 강의에 가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TV 보세요? 근데 대학생들이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TV를 보자. 이제는 그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작사가 좋은 컨텐츠만을 만들어서는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모 방송사에 광고를 파는데 평일에 광고를 파는데 예를 들면 그 재원이 그날 하루 다 완파를 하면은 KBS 방송사의 수입이 하루에 20억이라고 치면은 하루에 2천만 원이 팔려. 그러니까 1% 팔렸어. 그만큼 TV를 안 보고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 보면은 여기 뜬뜬이라는 채널에서 풍양고를 만들었고 중증외상센터, 폭삭소가수다, 흑백요리사, 전라 이 컨텐츠의 공통점은 올해 백상예술대상에서 받은 작품상들입니다. 근데 이 자세히 보시면은 전부 다 TV에서 나온 건 없어요. 자, 풍양고는 유튜브고 중증의 넷플릭스. 이게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의미가 뭘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그 방송 환경 변화, 플랫폼의 환경 변화 이런 거 다 변화하고 있지만 한 가지 이런 환경 변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컨텐츠 업계에서 불변한 것은 바로 창의성입니다. 그 플랫폼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TV를 안 보고 휴대폰으로 다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 영상 컨텐츠를 소비하는 양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았으면 많았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창의성인데 여러분들 각자는 개인의 창의성이지만 에그이스 커밍 입장에서 보면 집단의 창의성을 이루어야 돼요. 컨텐츠라는 것은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저희 설명드렸듯이 네 분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컨텐츠 또 많은 에그이스 커밍 내에 한 뭐 40명의 PD와 40명의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이 있으려고 하면 집단의 창의성이 필요한데 집단의 창의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런 5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율성, 세 번째로는 유연성, 그 다음에 연결성, 그 다음에 마지막은 리던던시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연결성입니다. 연결은 사람과 사람과 연결도 있고 소재와 소재를 연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연결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컨텐츠에서 첫 번째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연결성이 없는 것 같은 것을 연결시킬 때 창의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꽃보다 할배에서 배낭여행과 할아버지 이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배낭여행과
청년들 이거는 연결이 되잖아요. 만약에 배낭여행과 대학생 이러면 연결이 확 되지만 배낭여행과 할아버지는 연결이 안 되는데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창의성입니다. 이걸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삼시세끼를 보면은 이건 어떤 창의성이 있냐면은 연결 부분에서 볼 때는 그동안 예능은 빨리빨리 화면 전환 빨리빨리 해서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계속 빨리빨리 화면 전환을 시키고 재미가 있는 부분은 편집하고 재미없는 부분은 도려내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삼시세끼가 처음으로 느림과 예능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느림의 이야기 프로그램이 됐어요. 이게 성공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신서유기는 어떤 점에서 창의성이 있냐면 연결 부분에서 볼 때는 이 신서유기는 어떤 플랫폼으로 최초에 방송이 됐냐면 네이버 TV 캐스트로 방송이 됐어요. 지금으로 보면은 약간 OTT 같은. 당시에는 다 TV로 넣으려고 했는데 신서유기는 첫 번째 시즌 1이 네이버 TV 캐스트로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게 TV하고 OTT는 크리에이터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TV는 심의가 너무 세죠.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예를 들면 TV에서 에그 이즈 커밍을 언급해서도 안 됩니다. 에그 이즈 커밍이 만들었는데 에그 이즈 커밍이라는 로고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일부 부분은 그 모자이크 처리죠. 또는 어떤 소재를 예를 들면 방송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담배 못 피우죠. 담배 못 피우죠. 다 지워야 돼. 다 삭제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담배를 피는 장면에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거든요. 속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방송의 흐름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자기의 속 이야기를 딱 건넬 때가 있거든요. 근데 편집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나가야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그 담배 피운다는 입장에서 그 이유만으로 거기에 통째 도려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OTT로 가면 어때요? 다 낼 수 있죠. 로고 다 불러낼 수 있죠. 이게 소재의 자유로움과 그렇지 않는 거에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서유기가 시즌 1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플랫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OTT로 간다는 발상, 그게 창의성입니다. 에그 이즈 커밍은 지구오락실 전 에그 이즈 커밍과 지구오락실 후 에그 이즈 커밍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구오락실이 에그 이즈 커밍에 가져다주는 뭐 여러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 잘 비교해 보시면 신서유기는 출연자가 몇 명이에요? 출연자가 몇 명이죠? 6명이죠. 지구오락실은 몇 명이죠? 4명이죠. 보통 예능은 6명, 7명 이 정도 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딱 기둥에 박혀 있잖아요. 러닝맨 유재석이 딱 박혀 있잖아요. 예를 뭐 놀라운 토요일, 놀라운 토요일 이런 거는 신동엽 씨가 딱 중간에 박혀 있죠. 그러니까 예능 보통 할 때 기둥을 먼저 심어두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연결성을 택해 나가는 건데 지구오락실은 4명이고 여성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기둥이 없습니다. 신동엽 같은 사람이 없죠. 강호동 같은. 이게 창의성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능업계에서 이 4명만 데리고 예능을 찍는다고 이 자체가 되게 모험이고 실험이고 그렇습니다. 응답하라 이우정 작가님하고 신원호 PD님이 집필하고 연출한 응답하라 1988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 컨텐츠의 창의성은 착한 드라마라는 겁니다. 에그 이즈 커밍에서 만들어낸 모든 컨텐츠들은 악인이 없어요. 예능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근데 이런 착한 드라마, 착한 컨텐츠들의 약점은 조금만 지루하면 바로 채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꺼버리거나. 그러면은 이런 착한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때는 그 일반 예를 들면 포크네 셰프가 최근에 인기가 있었다고 치면은 포크네 셰프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있고 상대방 악인이 존재하잖아요. 그 악인과의 끊임없는 대결을 통해서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긴장감을 계속 끌고 와서 결국에는 주인공이 승리한다는 그런 걸로 좀 12회 정도를 쭉 끌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컨텐츠들은 그렇게 끌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에피소드를 촘촘히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드라마보다 2배, 3배 에피소드를 더 모아서 이거를 촘촘히 쌓고 이거를 연결을 엄청 잘해야 돼요. 조금만 지루하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캐릭터 개발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응답하라의 이 해리 덕선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 이우정 작가님 사무실에 가면은 이 덕선 해리에 대한 책이 한 권이에요. 네. 그러면 앞부분은 어떤 거냐? 앞부분은 머리에서 상상합니다. 해리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고 누구 부모 밑에 태어났고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 라는 그 캐릭터의 묘사를 쭉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은 실제로 해리를 캐스팅하고 나서의 인터뷰입니다. 실제로 불러놓고 해리 너는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어떤 부모님 밑에 살았니? 어떤 과정 거쳤니? 해서 쭉 인터뷰를 쭉 한 게 반이에요. 이거를 다시 연결시켜서 다시 드라마 대본을 약간 고칠 수 있는 건 다 고칩니다. 예를 들면은 류준열 씨가 있는데 류준열 씨가 보통 서 있을 때 이렇게 안 서 있고 짝다리 짚고 서 있어요. 우정 작가님 그거 보시고 지문에 준열이가 짝다리 짚고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지문에. 그럴 때 이제 이런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이 착한 드라마의 창의성은 정말 이런 데서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에그리스 커밍은 제가 아까 환경이 많이 변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라고 작년부터 생각하고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IP를 만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으면 확장을 시키고 이게 브랜드화 시키고 그다음에 사업성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고라시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해서 성공을 했고 그러면 스피노프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시즌 3를 만들고 다시 스피노프를 만들고 이런 식의 확장, 연결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로 들어보면 콩콩 팥팥이 있고 여기서 IP가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 거기서 콩콩 밥밥을 만들어내고 콩콩 팡팡을 만들어내서 팬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팬덤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오냐?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네. 그 지구오락실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구오락실 할 때 저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젊은 세대들을 배워야 된다. 이들과 계속 관계를 더 면밀하게, 더 탄탄하게 유지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에그이스 커밍 컨텐츠를 보시나요? 저희 나의 채널 친구야 구독자 젊은 분들만 나이 드신 분들 거기 모니터에는 나오고 있죠. 요즘 어떤 컨텐츠 보세요? 에그이스 커밍 컨텐츠 중에 어떤 컨텐츠? 다 좋아하고 싶어요, 구독하고 잘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 대표님 눈썹 문신 콘텐츠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원래는 TV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는 대표님이 저랑 이명환 대표님 계신데 주로 방송 나오는 대표님은 이명환 대표님.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콩콩팥팥 제작진들이 찾아왔길래 이명환 대표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런 거는 그랬더니 이제 제작진들이 이거는 계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광수 씨랑 계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콩콩팥팥을 계약서 이런 거 쓴 것 때문에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간 건데 그렇게 댓글을 눈썹이 없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심지어는 그걸로 콘텐츠도 하나 찍었어요. 눈썹 그리는 콘텐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내년 2월쯤에 내년 2월에 눈썹 그리기로 했어요. 아 이거 조금 늦어져도 되는 건가요? 시간이 그거는 회사 기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받아가는 건 적습니다. 네, 뭐 30억 설 뭐 있는데 그거 다 보시면 30억 하면 회사 망하죠. 저희 회사는 그렇게 받아가실 수 없고 나PD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는 성과에 따라서 받아가시죠. 알아보시면 돼요. 30개를 하느냐, 그러니까 횟수로 30개를 하느냐, 40개를 하느냐, 50개를 하느냐 다 다른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가 하는 그 업무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받아간다고 생각했어요. 네. 나연석 PD가 그 1년 365일 중에 쉬는 날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우리 PD들도 한 1년에 한 달 정도 쉬고 나머지는 다 편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PD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세요? 고쳐지기 전까지 그냥 질문 받고 그냥 질문 대답하고 시간 되면은 끝내. 네. 네? 캐스팅이요. 저희 캐스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고라실 캐스팅만 좀 설명드리면 일단은 이제 영지랑 은지, 이은지랑 영지를 먼저 이제 이 지고라실에는 하겠다라고 해서 둘을 이제 캐스팅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둥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둥을 만들려고 저희도 맨 처음에는 일반 방식대로 기둥을 하려고 이효리 씨부터 해가지고 모든 배우 뭐 다 연락을 했어요. 근데 다 거절당했어요. 왜냐면은 컨셉을 듣더니 그러니까 뭐 서진애 같은 그런 컨셉이었으면은 뭐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미지가 괜찮잖아요. 서진애 같은 거 어떨까요? 근데 뭐예요? 물어보니까 지구락실인데 가서 게임도 하고 힐링도 하고 그러니까 게임도 하고 이 말에 배우들이 전부 다 거절. 그 다음에 이효리 씨도 거절, 다 거절. 그래서 거절만 한 2~30번 당하셨을 거예요, 나연석 PD님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캐스팅한 게 이제 누구지? 유진 말고 미미는 어떻게 캐스팅했냐면 그 이제 에비스 커밍이 보통 캐스팅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미 알려진 사람들은 캐스팅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누구를 캐스팅한다고 했을 때 기대감이 있어야죠. 이 사람이 나PD 예능에 나온다고? 그럼 좀 볼만하겠는데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오마이걸 쪽에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다른 분들 이미 이제 그 TV에 많이 나온 분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런 분보다 미미가 좋겠다 해가지고 미미를 달라고 했어요. 왜 미미를 달라고 했냐면 미미는 당시에 크리에이터였어요. 미미는 자기 자체 컨텐츠 유튜브에서 자기 채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반 TV 나온 사람보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좋다 해가지고 크리에이터를 한 거고 유진이는 우리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누구 한 명 달라고 했어. 유진 좋아가지고. 그래서 네 명으로 갈 때는 사실 처음부터 4명은 아니었고 좀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4명밖에 섭외가 안 돼서 이우정 작가님께서 그냥 4명으로 가겠다 했을 때 그 많은 방송 관계자들이 안 될 거다, 망할 거다라는 막 반응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우정 작가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 채워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갔냐. 그냥 도전하겠다. 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보충하고 다시 보강하고 해보겠다 하고 그냥 떠났는데 이제 우리가 여자분들 4명만 데리고 왔으니까 보통 이제 신서유기 같은 경우는 촬영을 보통 최소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하거든요. 18시간 정도는 촬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신서유기 같은 촬영은 되게 어려운 게 이 텐션을 굉장히 많이 높여야 돼요. 게임할 때. 그러니까
게임할 때는 텐션을 업해서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 잠깐 쉬고 게임 업해서 그렇게 긴장도를 계속 높여야 되니까 체력이 엄청 많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신서유기 같은 걸 하지만 여자 4명이 캐스팅됐으니까 반은 힐링하고 반은 게임 하려고 했었어요. 좋은 여행지도 가서 구경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저녁에 모여서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갔더니 영지랑 은지랑 유진이랑 텐션이 신서유기 텐션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게임을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힐링반 게임반이니까. 그래서 이제 게임을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영지랑 유진이 뭐 계속 게임 내놓으라고 하니까 뒷날 3일째 4일째 되는 게임을 계속 앞에다 땡겨 쓴 거죠. 땡겨서 쓴 거 그러면 뒷날이 없잖아요. 제작진은 매일 밤새서 게임 개발하고 게임 막 준비하고 해가지고 시즌1 그렇게 마쳤다는 거예요. 시즌2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러면은 이제 복수다 그래가지고 게임을 엄청 준비해서 갔는데 또 그것도 다 소화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지고러시를 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느낀 게 이제 그 전에는 에그리스 커밍 그 지고러시 전에는 사실 우리 에그리스 커밍 컨텐츠는 전 세대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신서유기는 약간 예외긴 한데 삼시세끼, 뭐 스페인 하숙, 뭐 윤식당 이런 컨텐츠는 전 세대에 걸쳐서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고러시 이후에는 나피디 생각이 바뀌어서 전 세대를 걸쳐서 만족시키는 컨텐츠는 이제 어렵다. 이제는 그러니까 팬덤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저희가 체험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야 저희 에베이스 커밍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아까 연결성 생각했잖아요. 다양성인데 다양성은 저희가 어떻게 뭐 많은 다양성이 있죠. 창의성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첫 번째가 다양성입니다.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집단을 이루는 게 다양성인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차세대 크리에이터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영석, 신원호, 이유정 다 50대거든요. 이제 50대가 50이 됐고 저희들은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거는 차세대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건데 이쪽에 보시는 분이 여자분이 신효정 PD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능 컨텐츠 편집은 1등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존재하는 예능 PD 중에서 신효정 PD보다 편집을 잘한다? 없습니다. 이분이 만들어내면 모든 사람이 다 선인이 돼요. 이승기, 세븐틴, BTS 다 이분 손을 거쳐서 다 잘 되거든요. 그래서 출연진들이 다 나오면 나 신효정 PD가 내 거 편집해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신효정 PD 있고요. 박현영 PD는 박현영 PD도 신서유기 했고 그다음에 지고라시를 했고 지금은 넷플릭스 컨텐츠 준비 중입니다. 최근에 기사 나왔는데 타전, 이채민, 카다가든 그다음에 데이식스의 도움 데리고 새로운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무성 PD는 저희 이제 콩콩팡팡, 콩콩팡팡 이걸 만들어내고 있고 김예슬 PD는 지고러시를 거쳐서 지금은 넷플릭스 케냐 간 새끼 만들었고 내년 2월에 이서진의 달라달라 내놓을 생각. 그래서 저희 계속 크리에이터 육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어디다 돈을 쓰는지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기 2016년이었어요. 저는 KBS에 있었고 나영석 PD가 신서유기를 한참 만들고 있었을 때 그 제가 이제 제작비를 좀 달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몰래 받아본 건데 작가료가 한 2배 반 차이가 나죠. 1박 2일하고. 근데 이게 단순 비교하기는 좀 힘든 게 이게 신서유기는 시즌제였고 1박 2일은 이제 매주 방송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뿅뿅 지고러시 제가 이제 와서 뿅뿅 지고러시 살 때는 더 많이 차이 났죠. 네, 더 많이 차이 났죠. 근데 이 간접비를 뺀 직접 제작비만 보면 그닥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에그이스 커밍이 어디다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그 인적 자원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은 이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작가들이 보통 1년에 2개 만들면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52주 중에 한 20주 방송하면 진짜 많이 만드는 거고, 시즌 제로 했을 때 보통 15개, 10개 이 정도만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나머지 기획 기간에는, 쉬는 기간에는, 기획 기간 또는 뭐 촬영 준비 기간에는 작가료를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분들 생활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방송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작가들한테, 이제 작가들이 프리랜서 작가들이 있고, 작가들한테 주는 페이가 비방송 기간에는 적으면 30%, 많으면 50%밖에 안 줘요.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이 들어가면 100%를 주는 한이 있어도 보통 그렇게 주는데, 에그이스 커밍은 그들이,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방송할 때든 안 할 때든, 촬영할 때는 안 할 때든 다 드립니다. 이게 저희의 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리던던시를 계속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고요. 이게 저희의 에그이스 커밍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그 자율성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할 건데, 이거는 영상을 좀 다른 영상을 보려고 하다가 이 영상을 볼 수만 있다면 자꾸 자꾸 광고면 어쩔 수 없이 보셔야 돼. 광고주님들이 광고가 돼야 저희가 수익이 생기. 최대한 빨리 넘겨볼게요. 이게 예고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켜서 했겠습니까? 스스로 했겠습니까? 대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리얼버라는 원래 납피되어 있는 대본이 없어요. 구성만 있지. 어디서 뭘 한다는 구성만 있지. 이은지가 지가 와서 카메라 하나 들이대라고 하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투를 진짜 친 거죠. 진짜 친 거죠. 왜냐면 아까 여기 보면은 출연자들이 직접 콘텐츠 기획하고 뭐 게임을 구성하고 촬영에도 자기들이 참여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힘입니다. 요즘.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성과인데, 뭐 이거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의사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밴드 보시면은 원래 그 저희가 OST가 요즘 멜론 차트 또는 뭐 유튜브 음악 차트에 그 차트 배관에 올라가기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 OST는 아예 없습니다. 발라드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K-팝하고 임영웅만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 안에 들여서 배우들한테 우리가 이 밴드를 넣겠다라고 했고, 배우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원래는 저희가 대역을 쓰려고 했었어요. 연습하다가 안 돼요. 근데 본인들이 다 100% 이뤘어요. 그때 성과가 엄청 좋았죠. 뭐 저희 변신, 그러니까 플렉서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채널 시보야도 전에는 TV처럼 제작하고 있다가 이제는 완전 바뀌어서 나블라블처럼 방송하고 제작 비하인드 공개하고 이 제작진들이 브랜드화되고 그랬을 때 구독자가 744만 명. 그러면 에그이스 커밍은 우리 혼자만 잘 살아서 된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다양한 협업을 계속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랑 협업, SM과의 협업, 그 다음에 우리 경쟁사 테오하고 협업, 그 다음에 테오 PD랑 나블라블도 찍고, 이거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성과도 좋아. 그래서 이제는 혼자 뭐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K-팝 파트너들 또는 같은 제작사의 협업을 통해서 더 관심을 많이 끌어내고 이끌어내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글로벌 콘텐츠도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글로벌에 도전하고 있다 될 것 같고, 나피드가 계속 나피드 팬미팅에 2만 명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그리고 보시면 서울 팬미팅뿐만 아니라 대만 팬미팅도 하고 있고, 저희가 광저우, 뭐 홍콩, 그 다음에 뭐 도쿄, 오사카 다 팝업하고 있고, 이 팝업을 통해서 팬들을 직접 만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영상인데 여기 안에 와 계신 분이 한 1,800명 정도.
그리고 그 퐁퐁팡팡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전시회도 팬들과의 직접 소통에 엄청 공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